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좀 전에 이제 시행이 됐었던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드리고 그리고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이제 고생을 했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행이 됐던 지방직 시험의 국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충실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문법과 어문 규정인데 최근 시험들 가운데서 문법과 어문 규정이 최소로 출제됐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법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학과 그 다음에 비문학이 좀 많이 출제된 이제 시험이고 항상 문학과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면 이제 수험생들이 생각할 때 비교적 무난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화면이 어두워서 화면을 조금 밝게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학을 보게 되면 좀 다양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시 출제되었죠. 고전시가 출제되었죠. 그 다음에 현대소설, 현대산문, 그리고 고전산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문들이 출제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비문학 문항수가 참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독해와 화법을 합쳐가지고서 9문제 전후로 출제되었다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조금 소홀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 배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무원 시험은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비문학은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라는 부분, 이거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었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독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다 보면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는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 이제 그러한 수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거죠. 2번 선택지를 보게 되면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었죠. 몇일이라는 표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맞지 않는 표현이다. 무조건 며칠. 무조건 며칠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 틀리신 분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동그라미를 조금 키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웬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웬일. 이것도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왠지. 이거는 왜인지의 준말이라고 그랬죠. 왜인지의 준말. 그래서 왠지라고 할 때만 이렇게
우에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우에를 쓰는 when을 쓰게 된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박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희다가 있죠. 박이다가 있고 박희다가 있게 되는데 먼저 밑에 거 박희다 같은 경우에는 박다의 피동입니다. 박다의 피동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박이다 같은 경우에는 굳은 살이 생기다죠. 굳은 살이 생기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박인, 굳은 살이 박인이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해서 썼던 부분인데 의레냐, 의리에냐라고 했을 때 의레는 무조건 틀리고 의레만 맞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문제, 근데 아주 기본적인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로서하고 로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되겠죠. 일단 먼저 로서라는 녀석을 보게 되면 로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로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수단 방법이야. 수단 방법. 하지만 수단 방법만 기억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간을 셈할 때 넣게 되는 기준을 로서라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거는 자격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들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언니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로서가 아니라 로서라고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화로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로서 바로 시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정답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역시 이것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서가 아니라 로서, 이로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유형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논란의 여지가 가득했던 이 문제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일단 정답은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은요 1번을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그저께는 오늘로부터 사흘 전에 난 해거리는 한 해를 걸은 간격이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반나절이란 단어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게 되면 뜻이 두 개가 되고 그 1번 뜻은 이게 아니죠. 하지만 2번 뜻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제한 사람은 표준 국어 대사전의 1번 뜻을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 정답을 바꾸지를 않아서 그게 제일 좀 찝찝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만약에 생각 있는 출제위원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답을 바꿔야 돼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런 문제는 출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아마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시험은 출제가 된 거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몹시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랑이가 찢어지다. 이러한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연결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호흡을 맞추다라기보다는 연결이니까 다리를 놓다. 다리를 놓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써주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호흡을 맞추다라는 건 뭐예요? 호흡을 맞추라는 것은 이제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깔보면 비웃었다, 코 웃음을 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비싸게 산다, 바가지.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되겠고 그렇게 뭐 수준 높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춘향전이라는 고전소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까다롭다? 아니죠. 문맥, 흐름만 살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는 5월 단오날이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이때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뭐를 쏘냐? 이건 뭐야? 결국 의문문의 형태를 딴 설의법이 되겠고 그리고 의미는 뭐예요?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지 않다. 모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천중절을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요. 장림 속으로 들어가니 녹음방 조거저 금잔지 좌르르 깔리곳에 황금 같은 뭡니까? 직유법이죠. 직유법. 그래서 직유법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비유법 중에 하나인 직유법을 사용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 그래서 뭡니까? 꾀꼬리가 쌍쌍이 날아든다. 쌍쌍을 통해서 뭐야? 음양이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게 되면 한 번 글러 힘을 주며 두 번 글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 쫓아 펄펄. 그 다음에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적절한 설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성 상징어라는 것은 의태어와 그 다음에 의성어를 합해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성상징어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험에 아주 좋아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개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을 보시게 되면 비녀비녀 하는 소리는 산호채를 들어 옷그릇을 깨뜨리는 듯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라고 하면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다. 맞습니다.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맞는데 형용 모습이죠. 모습이 세상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대화, 즉 이거는 화법 문제 되겠고요. 자, 화법 문제 되겠고요. 자, 내용 파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에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요.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락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죠. 승낙했다는 답변. 그런데 후속 산업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쯤 연락이 와야 될 텐데 이건 뭐야? 연락이 없다. 연락이 없다. 자, 그러니까 B가 얘기하기를 보통 그런 상황에선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다. 거절이다.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잘 정리가 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이건 뭐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했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얘는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기대.
그러니까 1번 A와 B는 고객 답변에 대해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한다. A는 승낙이지만 B는 거절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번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 표현을 제안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그렇죠,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한 근거로 이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데 반언어적 표현 또는 준언어적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준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은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관련돼서 높이, 그러니까 고저적, 그 다음에 성량, 그 다음에 빠르기 등등등이 준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이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예 아닌 것. 즉 뭐야? 행동, 그 다음에 표정 같은 거죠. 표정 같은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답변할 때 굉장히 표정도 좋고요. 박수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비언어적 표현.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까지는 맞지만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얘는 이제 승낙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현대소설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라는 작품이 되겠고요. 자, 내용 부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내용만 파악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죠. 자,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음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한다. 부르기 어렵다.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몇 갑절이나 가나 보호감정, 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부친다움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러나 나는 혈족은 아니다. 왜? 재혼했으니까. 무슈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타인이다. 혈족이 아니니까.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뭔가 그쵸. 에이. 자,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누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뭔가 조금 이성적으로. 자, 나는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같은 일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초저녁에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쌓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느껴 울고 만다. 자, 그러면 1번.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의 온누이다. 왜? 재혼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틀렸죠.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3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이 더 충실해지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3번 되겠죠.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비문학 문제죠. 비문학 화법인데 결국 비문학과 관련된 독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이와 반대로 공격적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 반응과는 다르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실제로 연습해보자.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를 묻는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보겠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싫어합니다. 나의 권리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그랬을 때 단호한 반응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거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이건 뭐야? 이거는 나의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 다음에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찾아보시겠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 다음에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정답은 3번이죠. 즉 뭐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부분.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로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이건 뭐야?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여부, 자신의 권리 존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한자성어 문제고요. 그리고 한자성어는 제가 한 문제 꼭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주라고 그랬고, 이번에 한자성어가 비교적 쉽죠. 왜? 우리말 독금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오매불만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리움이죠.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라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손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망운지정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 그리움. 그리고 여마미소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한자성어 되겠고요. 이거는 이, 심, 전, 심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이심전심과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백아절영 같은 경우에는 벗의 죽음에 대한 슬픔, 벗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는 한자성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가작품, 나작품 모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관리반 자료를 통해서도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이제 그러한 작품들 되겠고요. 자, 일단 500년 나온 뭐라고 그랬습니까? 500년 나면 고려의 500년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들이 산천어 이구화대 인거는 간대 없습니다. 대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제부터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멸망의 당시에 맥수지탄. 맥수지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벌레 먹은 의기둥 빛날분 단청 풍경소리 날아간 주녁 끝에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뭡니까? 나라 잃은 슬픔이죠. 나라 잃은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요. 어느 때늘 봉황이 울었으리랴. 푸르는 하늘 및 추석을 받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옥소년 없었다. 품석 옆에서 정일품 정무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위 없었다. 왜?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눈물이 속된 줄 모르내며 봉황새가 구천에 호곡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이입이죠. 자, 그런데 정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산천과 인거를 대비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쌍용과 봉황을 드러내서 결국 사대주의적인 역사, 그러니까 쌍용과 봉황을 통해서 얘는 외세가 되는 거고 외세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와 모두
선경후정의 방식. 선경후정은 앞에다는 풍경이요, 뒤에는 정서가 되겠죠. 그래서 풍경 제시 후에 정서 제시, 풍경 제시 후에 정서 제시. 선경후정의 방식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가와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사음보, 시조니까 사음보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산문식. 산문시기 때문에 얘는 외형률이 아닌 내재율을 취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역시 비문학 문제가 되겠고요. 자,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문을 딱 보니까 미국의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건 뻔해요. 결국 미국과 일본의 차이점만 파악을 해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특정 사물이고요.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하며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중시한다 라는 이야기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특정 사물, 독립적 행동,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대상의 감정.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잖아. 담장도 아파하잖아. 같은 말로 꾸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맞출 훈련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곧 일본에서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부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긍정형 문제냐 부정형 문제냐 그거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1번 선택지 보시면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낚싯밥이죠? 일본 아니죠? 미국이죠. 난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에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난 미국의 어머니는 독립적. 독립적이죠? 독립적. 자,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 듣는 사람.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 많이 출제되었지만 그렇게 고난도 형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같은 거죠. 12번처럼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대충 보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결론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끝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얘기예요. 인공지능. 자,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은 생물학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완동물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바둑도 두며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도 있다.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가는 차치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 패턴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여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일상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GPS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보고 스스로 거리를 가늠하고 도착 시간을 계산했던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는 기계 속 음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예전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찾아오는 길에서조차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킨다. 이것이 없으면 자주 다니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멀쩡한 어른도 길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올라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한 도구들이 오히려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은 AI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 비문학이죠. 자, 보시면 자, 국제국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의 공용어로 사용되나 공용어를 전부 잘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 모든 유럽연합인들이 10개가 넘는 공용어를 다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약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를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뭐 그 얘기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할 필요가 없다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상 편의를 조망했다. 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영어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야? 이거는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머지않아서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역시 비문학이네요. 비문학. 자,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정도가 심하다. 악플 얘기죠.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다. 자기 효능감.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말수로 효능감을 느끼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된다. 상대방의 반응.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극받을 수도 있다.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라며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험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의 수행으로 웃어넘기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타인에게 필요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예민하대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악플을 양산하게 된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험담을 늘어놓고 당사자에게 악담을 던진다. 그렇게 약을 올리면 상대방의 발끈하고 너무 줄어든다. 이따금 일파만파로 사회가 요동을 치기도 한다. 악플러 입장에서는 재미가 쏠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로 자기만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오히려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공격적 발설을 한다고 그랬죠? 정답은 3번이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수박 문제였는데 사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실수를 했대 이 문제를. 그래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앞으로 수박 먹지 마라. 수박 먹지 마라. 자, 보겠습니다.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검풀은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외적 모습이 되는 거죠. 외부 모습. 잘 익은 수박은 터질 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만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열린다.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앗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 초록은 겉이고요. 바뀌죠. 빨강이 내부. 속이죠. 한 번의 칼질로리처럼 선명하게도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은 이 세상에 오직 수박뿐이다. 초록이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펼처럼 박힌 선홍빛 바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거죠. 껍질 속. 그러니까 이것도 속 내부란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이 되겠죠. 기억만 좀 독특한 문제지만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러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라에 들어갈 접속어 문제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왕, 이존영 그리고 무명시.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다.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시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선도, 이왕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양반.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게 되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는 인과죠. 인과. 그리고는 순접이죠. 그리고 그런데는 전환이죠. 전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양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글 쓰는 이야기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데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3번, 4번 틀린 거고 1, 2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 쓰는 것을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즐겨. 그 다음에 허균이나 김만중 한글로 소설까지 썼다. 확장을 해줬죠. 확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고가 아니라 게다가가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역접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실화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사를 풍자한 작품 우지는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왕도 윤선호도 한글로 작품들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역접 역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6번에 적절한 접속어 찾기 문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고쳐쓰기고요. 고쳐쓰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거는 관리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쳐쓰기를 매주 금요일마다 자료를 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그러니까 현재죠. 현재.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시제의 오류가 되겠죠. 왜? 현재니까 보건소가 있다라고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있다로 고쳐준다. 적절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향하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토록 강조했던 단어 지향과 지향이죠.
지향이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음을 지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니까 지향이 아니라 지향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다. 적절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근데 지난달 수해로 인한을 하게 되면 관영어죠. 그러면 관영어는 체언을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달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라고 수정해줘야 된다. 적절한 부분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관영어는 체언 수식이다. 이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의미 연결의 적절한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는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수납은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의 주체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체로 내니까 결국 이건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일 거란 얘기죠. 국민. 그러니까 국민은 납부하는 거지 수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4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납 그리고 납부 같은 경우에는 행위 주체의 차이다. 행위의 주체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요. 자, 18번 문제가 되겠고요. 아마 이번 그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가장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조금 뭐랄까 둘이 서영과 동현이 대화를 하는데 좀 뭐랄까 좀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쉽사리 파악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서연이가 여보게 동현이 왜? 자네가 본뜨려는이죠.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포인트.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놓은 거다.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 베낀다.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해볼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그러니까 나에겐 저는 의심이 없네. 의심이 없다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가? 공부를 하기에 괜히 의심 말고 허공에 걸려있는 탱화를 가리키며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이 11면 관세음 보살의 머리 위에는 11개 얼굴이 있는데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나 봤었는가? 귀걸이 목걸이에 손에는 보병과 기어나란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는가? 그러니까 꽃의 형태. 자네처럼 게으른 자들은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의미 여부를 파악하죠. 자네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 주셨으면 바로 정답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부분입니다. 네, 아까보다 하트 개수는 많이 늘긴 했네요. 더 많은 하트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불상 제작에 대한 동현과 서현의 입장은 다르죠. 그 다음에 서현은 전혜진은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고 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현은 부처님 형상을 이게 틀렸죠. 독창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는 베끼고 있다. 네, 베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동현과 서현에 대한 형식과 내용이다. 이 부분이죠. 네, 형식과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혼정신성이란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을 뜻하는 말로 예기의 공예편에 나오는 말이다. 아래목 요에 손을 넣어 방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 옛 전통은 온도, 이게 포인트다. 앞에서 혼정신성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핵심 되는 거죠.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된다. 방 전체에 전달. 방바닥 쪽에 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도에 의해서 따뜻하게 되어지므로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으면 또 아래로 내려와서 데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대류현상. 으로 인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해서 상체와 위쪽 공기, 위쪽 공기를 데운다. 그래서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야? 벽난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하게 돼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으면 아래로 내려오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는 서양 거는 뭡니까? 위쪽 공기 자체가 이미 위쪽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왜? 여기서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으면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러면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아마 제일 조금 힘들게 만들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문 자체가 너무 좀 이제 길었죠.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근데 길수록 좀 더 제대로 읽어야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다. 우린 대개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로서 역할을 합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물이 워낙 안 좋아서 맹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포도주나 맥주를 만드는 것이다. 안전성 때문에.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고 있고 여기에 물을 섞어 마시기도 한다. 자, 소비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포도주 생산을 확산해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가 어렵다.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 자연 상태에선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 대체로 서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주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에서. 적당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너무나 추운 지역,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당분이 적다. 그래서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흐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된다. 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세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도 되기도 한다. 고급 포도주. 자,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 생산인은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서 생산이 좀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원거리 무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가품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 해에 만든 술이다.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고요. 이것도 막에 끼워서 보관한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조금 이제
길게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시면요. 일단 문제는 뭐였습니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추론할 수 있는 거. 자, 보시면 고급 포도주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고급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더운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남쪽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방 한계선. 네, 북방 한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렴한 포도주가 쓰였고요. 여기 저렴한 포도주 여기에 물을 섞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죠. 자,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 한정됐고 걔를 마개를 씌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대부분의 백포도주는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품질이 떨어진다. 맞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를 같이 한번 이제 풀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하게 충분히 고득점을 받아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시험 보고서 저에게 연락을 해온 특히 저하고 함께 했던 관리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 미만이라고 한 친구들은 거의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평균적으로 95점 정도를 충분히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뿌듯함도 있고요. 뿌듯함도 있고 앞으로도 관리반이든 그다음에 저하고의 수업이든을 통해서 충분히 국어에서는 고득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 모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네, 시험 보신 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국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저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